사실은 그렇게 해서 교육개혁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교육개혁이 사회개혁을 또 견인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우리처럼 교육에 있어서의 그런 절대적인 경쟁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너무나 많은 그런 차별, 위계 이런 것들이 지금 존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교육에서의 그런 위계나 차별을 극복하는 그런 것이 사회 영역에서도 같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한국은 너무나 차별이 심한 사회라는 것, 그 차별의 원형은 학벌 사회에 있는 것이고 그 학벌 사회의 차별 방식이라는 게 사회의 다른 영역에 다 지금 퍼져가지고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전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게 지금 한국이기 때문에 교육에서 학벌 체제를 타기하는 것, 이것이 다른 사회적 영역에서의 위계라든가 그런 서열을 파괴하는 하나의 원형이 돼서 그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교육개혁만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교육개혁이 사회개혁을 촉발시켜서 그런 영역에서도 그런 류의 차별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이나 뭐 공공 영역에서는 그런 블라인드 채용이나 이런 거를 도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기업 같은 데는 그 사기업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는 사기업에서 뽑을 때 그것도 표준화된 시험으로 서열하거나 뭐 그런 장치가 만약에 가동하려고 하면 국가가 제재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 그것도 좀.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전체 구조에서 전체 틀에서 사회 민주화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의 기업을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지멘스에서 뭐 채용을 한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지멘스 채용의 전 과정이라는 것이 투명할 수밖에 없는 게 노동자 이사가 50% 들어가거든요. 독일의 경우는. 네.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자체가 민주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라는 건 자명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은 그렇지 못하거든. 그런 구조들이. 그러니까 그런 구조의 변화가 좀 같이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회사의 규모,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적으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정치인들이 여의도에 앉아있는 정치인들의 99%가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예. 그것은 오히려 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안 보여요.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지금 한국 사회가 왜 이런 사회가 됐는지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런 의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유시장주의자가 99%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 강자가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조율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말하자면 대기업, 그 다음에 정규직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보장되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금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은 정치적인 이제 영역의 문제죠. 그것을 해야죠. 네. 거의 이제 끝물인데 이런 주장도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입시가 없어지면 이게 어떤 초중고 교육을 정상화하고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입시가 없어짐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계층 피라미드가 굉장히 공고한데 이 안에서 그 계층 이동 가능성으로 교육이 기능을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입시를 없애버리면 결국 올라가고 싶은 애들이 못 올라가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그 주장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육 피라미드 자체를 붕괴하고 세상을 평평하게 만드는 게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단기에 이룰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평등한 건 현실이다. 그럼 이 현실을 전제로 할 때 당장 내년, 당장 내후년에 입시해서 그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놓는 게 중요하지. 그걸 치워버리면 어쩌자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게 저는 되게 딜레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육다운 교육이냐 아니면 신분 상승 도구로서의 교육이냐. 이게 너무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신분 상승 도구로서의 교육이 필요 없는 사회가 돼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우선은 신분 상승의 사다리로서 교육이 작동하는가 우선 그것이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런 말을 하는 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 경험으로는 지금 제 경험으로는 대학이 말하자면 일종의 신분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기존의 세습된 권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걸로 쓰이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유학하고 막 와가지고 90년대 중반에 그 서울대학교에 한 4년 있다가 이 중앙대로 왔는데 그때 강사를 했던 거죠. 주로 강의 거기서 많이 했는데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가난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때 와보니까 이미 대학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게 부와 권력이 세습되는 중요한 통로가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고 사실은 지금은 부와 권력만이 아니라 기회까지도 독점하는 완전히 독점적인 특권 기관으로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느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과연 지금 대학들이 과거에 일부 그런 기능을 했던 것처럼 그런 말하자면 권력 상승의 말하자면 계층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마저 없으면 지금 한국의 엄청난 이런 계급이라든가 계층 또 부 이런 데 있어서의 불평등 문제를 그럼 어떻게 푸느냐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상 자체가 굉장히 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교육으로 푼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유주의적 관념이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런 관념 자체가 계급 불평등, 계층의 불평등을 사실은 기만적으로 은폐하는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죠. 하버드, 스탠퍼드 이런 데가 있죠. 거기 가난한 집 아이들도 들어가죠. 걔들은 장학금을 주죠. 그게 몇 프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뒷문 좀 열어놓고 야 너희들도 들어와 하면서 마치 평등 사회의 환상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대부분들은 다 그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인 거죠. 한국 사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완화한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지.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신자유주의 이후의 세계에서는 그 기능이라는 건 이데올로기적 기능 이외에는 거의 안 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적으로는 그렇게 그래도 평등한 사회지라는 환상을 일깨우는 기능 정도는 하지 구체적으로 사회에서 과연 그게 어느 정도 기능하는지 많은 지표들은 기능을 이미 멈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정치적인 문제인 거죠.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는 그건 정치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영역에서 풀어야 될 것이지 교육이라는 우회로를 푼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 부분 저는 환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오히려 어려서부터 사유하는 교육, 비판 교육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놓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학교의 분위기를 통해서 사회 전체가 정의의 분위기가 활성화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수준 높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독일에서 부러운 것이 독일 정치 교육에서 키워내고자 하는 아이들의 능력이 3대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3대 능력. 저는 그 능력을 가르친 것이 오늘의 독일을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아마 지난번에 그 정치 교육할 때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항하는 능력이에요. 저항하는 능력. 억압에 저항하는 능력. 두 번째가 분노하는 능력이에요. 불의에 분노하는 능력. 세 번째가 교감하는 능력이에요. 교감하는 능력. 이것은 고통에 교감하는 능력. 약자와 억눌린 자의 고통에 교감하는 능력. 이 세 가지를 갖추는 게 사실은 정치 교육의 핵심적인 목표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억압에 저항하는 능력, 불의에 분노하는 능력, 그 다음에 고통에 교감하는 능력. 학교에서 그걸 제일 중요한 능력이라고 키우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바로 사회적 정의와 연결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능력을 갖춘 아이들이 그 공동체의 다수를 차지한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게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서 그 사회가 어떻게 가겠어요? 네, 그것은 자명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맥락에서 그런 사태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하나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 목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2, 3년 내에 이게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은 그쪽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지금 우리가 논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제들이 필요해요. 그리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선생님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선생님들이 바뀌나요? 이건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야 될 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경쟁하지 않는 교육, 그 안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이끌어내서 그것이 구현되도록 하는 그런 교육 하려면 선생님들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거기에 맞는 역량을 갖춰야 되고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자의 역량이 아니라 그야말로 잠재력을 끌어내는 능력을 가진 자로서 선생님이 바뀌어야죠. 에듀케이터로서. 그런 건 말하자면 교사 양성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변화도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겠다고 우리가 합의를 하고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면 그런 교육개혁위원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모든 문제 교사 양성부터 사회적 구조 변화 이런 문제들이 같이 논의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교육개혁이란 말은 사실은 불가능하고 교육혁명만이 현실적이다 이런 말을 한 게 그거죠. 혁명적 그런 변화가 아니면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가 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대학의 서열화가 깨져도 예. 그 학과 간의 서열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또 이제 문제 제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경쟁하고 그 어떤 이 힘든 시간들을 견디는 이유가 희소한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 희소한 자원으로 접근하는 문은 좁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그 질문들 그런 질문들이 한국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나올 질문이지만 그 질문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전제들이거든요.
작은 자원이 네, 있고 네. 그걸 얻기 위해서는 네. 경쟁이 불가피하고 직업 간 평등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이런. 평등할 수는 없고 네.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네. 그런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전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교육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의식 자체가 이건 완전히 자유주의적인 의식이 거의 유일하고 보편적인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인들이랑 거의 같아요. 미국인들이 그렇거든요. 유럽인들은 전혀 이런 소위 자유민주주의적 의식이 아니에요. 유럽인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민주주의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국인들한테 전혀 결여되어 있는 게 더 소셜이에요. 사회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이 없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보다 더 없는 거죠. 근데 유럽인들은 소셜이라는 걸 가장 중요한 가치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우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아조치알이란 말이 있어요. 아조치알. 아라는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영어랑 똑같아. 아테이스트 하면 무신론자죠. 아라는 게 없다는 뜻인. 아조치알이란 말이 가장 경멸적인 말이에요. 사회적이지 않다는 거. 근데 우리는 소셜이란 말이 한국에서는 낙인같이 쓰이잖아요. 저놈 소셜리스트인가 봐 이런 거. 거의 옛날에는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정도의 낙인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처럼 더 소셜이라는 가치가 이렇게 낙인으로 기능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 데 대한 이제 각성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사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고 나눠야 되는 것이고 타인의 불행이 나의 책임이라는 걸 공유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의식이 한국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베라르디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서 뭐라 그래요? 극단적 개인주의. 이런 개인주의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사회 지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오는 그 이후에 1년에 질문들이라는 게 되게 그걸 전제하고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같이 바뀌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설명하면 좀 이제 긴 얘기인데 나도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정한 이데올로기가 사회적인 공통의 일종의 의식 혹은 아비투스란 말 있죠. 내 몸에 각인돼 버린 어떤 의식, 태도 방식으로 그런 것들로 각인돼 버리면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건 더 소셜의 결여예요. 전적인 결여. 근데 내가 독일 가서 보고 느낀 게 바로 핵심적으로 말하면 그 더 소셜이 사회에 배어 있다는 걸 느끼면서 경악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걸 주니까 나한테. 너무나 많은 걸 주고 외국인인데 학비도 안 받지. 거기 가면 주택 보조금이니 뭐니 너무나 주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런 걸 받으면서 우린 생전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게 너무 낯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체로 이제 미국에서 자란 사람 또는 한국에서 자란 사람 대부분 유럽에서 느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라는 책이 있어요. 읽었어요. 읽었어요? 너무 재밌게. 토마스 게이건. 네. 너무 재밌게 읽었죠. 네. 마지막에 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손꼽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가지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근본이 다른 거예요. 삶의 원칙 자체가 유럽인과 미국인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적 삶의 모델, 미국 모델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혹은 심지어 선진적인 모델이라고 지금까지 추구해 온 거예요.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모습에서 이제 미국의 민낯이 보이는 거잖아요. 거기선 선진적인 모델도 아니고 사실은 미국 자체가 제3세계다. 많은 미국이. 그런 것들 우리 이제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정도뿐만 아니라 미국인들 자신이 American Exceptionalism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미국 예외주의. 미국은 전 세계 구조로 봐서는 아주 예외적인 나라예요. 오히려 표준은 네, 표준은 오히려 유럽이죠. 그러니까 미국인 자신이 자기들을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이라는 책도 번역이 돼 있어요. 미국 예외주의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미국을 마치 선진국이나 스탠다드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국인들이 지금 잘 몰라요. 너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인식하고 우리가 있는 지점이 어느 쯤에 우리가 와 있지 이런 것들을 아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왔던 미국적 가치라는 게 저게 뭔가 문제가 있나?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 그런 거죠.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거야. 이걸 보여주니까 한국인들이 우리 훌륭한 어떤 사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뭔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한국인들 스스로가 많은 이제 그 말하자면 기존의 가치와의 부딪힘, 갈등도 느끼고 또 혼돈도 느끼고 그러면서 이런 세계들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라고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당연히 같이 가야죠. 지금의 과정이 유지되면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 과정이 그런 과정을 또 견인하고 그게 또 일정한 마찰을 일으키고 또 마찰이 새로운 또 성찰을 가져오고 인식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변해가면서 또 다른 변화를 또 견인하고 이런 일련의 그런 과정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거 두 개를 그냥 같이 여쭤보고 교수님께서 합해서 답해주셔도 되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약간 핵심 질문인데요. 독일 교육개혁은 68혁명이 굉장히 큰 계기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68혁명이 없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작년 촛불 시위 때도 68혁명 비슷한 건 이제 없었고 이제 우리한테는 희망이 없는 걸까? 우리가 뭘 해야 되나? 그게 궁금하고요. 특히 이제 그 우리 중에는 이번에 18세 선거권에 가는 청소년들도 있는데 그 코로나보다 이 아이들은 루저가 더 무섭기 때문에 지금도 학원에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들에게 특히 이제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우리의 대안.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독일은 어쨌든 68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단절점, 분수령 이런 게 있었던 거고 그것이 교육개혁으로 이어지는 특히 이제 독일의 경우는 그런 말하자면 선순환을 탔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 돌아보면 그 이후에 50년 동안 그래도 이런 사회를 교육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돌아보는 거죠.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68이 없었다는 게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었고요. 그러나 꼭 68이 반드시 교육혁명을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는 우리를 객관적으로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에 대한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미국 모델을 절대시하던 우리의 관점을 이제 좀 상대화하는 그런 관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정한 부분은 성장한 게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걸 나는 대구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의연한 세계가 갖지 못한 의연함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좀 약간 그냥 섬찟 기분 좋은 그런 전율 같은 게 좀 느껴졌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튼 지난 100년 동안 정말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겪지 못했던 끔찍한 역사를 겪은 거죠. 식민의 역사, 분단의 역사, 또 내전의 역사, 군사 독재의 역사
이런 끔찍한 한세기를 겪은 정말 아주 예외적인 그런 나라인데 그 과정이 우리 안에 어떤 의연함도 동시에 좀 키워준 게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치적인 동력으로 활성화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6.8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안 될 것이다 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에 일단이 드러난 게 당연히 촛불혁명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또 이렇게 무언가를 이루어내기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그냥 너무나 쉽게 사그라드는 그런 불꽃이 돼버리는 이럴 수도 있으니까 나는 우리에게 세상을 바꿀 잠재력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변화의 동력으로 끌어낼 것인가. 이것이 과제일 것 같아요. 교육과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미안하죠. 우선 우리 세대는 정말 미안해. 어떻게 이런 세계를 아이들한테 남겨주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뭘 발언을 하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가장 큰 동의는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에요. 부모 세대로서.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인생에 가장 행복해야 될 이 시기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보내는 아이들이 어디 있냐고요. 이것은 이 고통을 견디면 승자는 행복한가? 그게 아니에요. 패자는 말할 것도 없고 승자들도 불행한 거예요. 보니까 승자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더 불행해요. 그러니까 2018년에 서울대에서 그 심리 상담 연구소라는 데서 아이들 심리 상담한 결과를 이제 2018년에 나온 결과를 보면 서울대 아이들의 50% 이상이 우울증 상태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죠, 사실. 예? 걔들이 말하자면 한국 교육의 승자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인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걔들은 항상 1등을 해야 된다는 그 불안을 십몇 년 동안 그 지속적인 압박을 버텼으니까 그 아이들의 내면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걔들한테도 미안한 거죠. 걔들도 피해자죠. 이 질서에 뭐 한국 사회에서 루저라고 하는 수많은 대다수의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질서는 저는 무슨 이게 낫냐 저게 낫냐가 아니라 저는 이 질서는 더 이상 지속 자체가 안 된다고 봐요. 너무 인간들 망가뜨리니까. 그러면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지금 18세 학생들이 약 50만이에요. 50만.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정치사를 돌아보면 50만 표 이상 표차가 난 선거가 별로 없어요. 대통령 선거가. 딱 예외가 2번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랑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될 때 딱 2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50% 안쪽에 차이가 났어요. 표차가. 그러니까 49대 51 다 요 2% 3%.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 투표권을 얻은 고3 학생들 이들이 캐스팅 보트를 줄 수도 있어요. 다음번 대선에서도. 그때 이제 또 새로운 18세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선거니까 이게 확 쟁점화되지는 않았지만 내후년 대선 그때에는 분명하게 젊은이들이 유권자 연대 같은 걸 결성해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를 우리는 뽑겠다라는 강력한 선거운동을 나는 학생들 편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결정할 수 있어요. 50만 표. 그 50만 표. 그렇다면 다음 대선에서는 아마도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방안들을 가지고 경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을 요구해야죠. 그것도 한 중요한 방편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지배자들은 피지배자들을 무력하고 무지한 상태로 잡아두려고 해요. 지금 젊은이들은 그러한 책략이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타자가 누군가를 해방시켜 준 적은 없어요. 인류의 역사는 해방의 역사였고 모든 해방은 자기 해방이에요. 스스로 해방하는 거예요. 여성 해방, 여성이 한 거고요. 남성이 시켜준 적 없어요. 흑인 해방, 흑인이 한 거고요. 학생들 해방은 해방의 주체는 학생 자신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전혀 역사 과정을 돌아보면 전혀 낯선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고등학생들이 일제에 맞서 가지고 싸운 해방투쟁, 독립투쟁을 할 때 고등학생들이 선봉이었고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 때도 많은 고등학생들이 그 중요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젊은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룰 속에서 내가 경쟁에서 이겨서 이 체제 안의 지배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오히려 그 생각이 자기 자신을 더 큰 희생자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교사라든가 우리처럼 연구자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이런 교육과 관련된 또 교육 당국이라든가 이쪽에서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자기 해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교육 개혁의 가장 중요한 그런 주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학생들이 스스로에게 짐을 지어준 그런 거대한 무력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무력감을 떨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움직이면 주변에 많은 원군들이 같이 움직일 거라는 것. 그런 것들을 알고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